발레르, 내 갈리나는 뱀이야? 합법적인 아내라니? 하? 라라가 아양 섞인 미소로 물었다. 질문은 사실상 수사적이었다. 그런 아내가 라라와 비교가 되겠는가? 키도 작고 쇼트커트에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는다. 딱 하나 괜찮은 건 커다란 밤색 눈 사슴 새끼 같기는 한데 그거 말고는 볼품이 없다. 라리사는 달랐다. 늘씬한 미니스커트에. 너 나를 무슨 마마보이로 아냐? 남자는 자기가 알아서 정하는 거야. 어디서, 언제, 누구랑 즐길지. 집은 엄마 명의거든. 그러니 갈랴는 얌전히 있어야지. 딴 수가 있나? 평범치 않게 살찐, 부분적으로 대머리인 중년의 남자가 말했다. 남은 머리카락은 여기저기 드문드문했고 나이는 30을 간신히 넘겼지만 15은 더 들어 보였다. 젊은 시절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어떤 남자들은 청춘의 매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대신 성숙의 카리스마를 얻지도 못한다. 발레라가 딱 그랬다. 그에게 호의를 보이던 여성들의 관심은 금세 시들었고 아내는 어느새 지루하고 심지어 잔소리꾼이 되어버렸다. 아들 미샤가 태어난 뒤엔 더더욱. 가랴, 이건 아니야. 넌 여자답게 날 끌어줘야지. 스니커즈랑 머리 똥머리는 이제 지겨워. 하이힐, 기분도 좀 살리고. 나한텐 아기가 있어? 게다가 당신 월급은 전부 당신 엄마한테 가잖아. 갈리나는 임신 이후로 예전 직장인 출판사에서 원고 교정을 권격으로 받아 간간히 돈을 벌었다. 쉽지 않은 돈이었다. 가끔 번역일이 들어오면 보수가 괜찮았지만 드문 행운이었다. 유모차도 스스로 샀다. 시어머니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드물게 들릴 때마다 우리 아들이 너랑 정식으로 결혼해줬으니 감사해야지라고 상기시켰다. 갈랴는 몇 번이나 이혼을 입에 올렸다가 갓난 미샤를 보고 겨우 멈추었다. 남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아직 남아있던 감정 때문이기도 했다. 갈랴와 발레라는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다. 같은 반이었다. 그녀는 그때의 잘생긴 소년 지금의 남편 잭에 다시 사랑에 빠졌다. 변했지만 어린 시절의 반짝임이 어딘가 남아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발레라는 무리의 사람이었다. 어떤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법칙이 바뀌는 사람. 택시기사 동료들 대부분은 결혼은 했지만 바람은 일상인 남자들이었다. 발레라도 그 환경에 녹아들었다. 시어머니 일이나 아나톨리에브나는 사랑하던 아들의 정웅서사가 산산이 부서지자 더욱 서늘해졌다. 그녀의 기대에 아들은 부응하지 못했다. 발레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 계획은 그랬다. 하지만 그에게 공부는 멀었다. 2번 유급했고 제대로 해보려는 노력도 없었다. 솔직히 말해 그는 엄마를 닮았다. 엄마도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고 젊을 때 부자에게 재빨리 시집가서 편히 살았다. 남편은 아파트 2채를 남겼고 그녀는 하나에 살고 다른 하나는 세를 줘 일 안 해도 먹고 살았다. 그러다 아들이 결혼해 갈랴를 데려오고 거기에 손주까지 생기자 그녀는 끝내 폭발했다. 손주를 인정하지도 않고 주워온 애라고까지 했다. 좋아, 여기 살 거면 집세는 시세대로 내 다니면 꺼져. 엄만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요. 그땐 발레라에게 양심이 남아있었다. 갈랴가 당신한테 발 뻗고 자게 해줬는데 애까지 벤 상태에서 정식으로 결혼해준 우리 아들에게 절하라고 해. 일이나 아나톨리에브나는 자신도 사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갈랴는 싸우다가도 언젠가 남편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길 바랐다. 하지만 발레라가 노골적으로 애인을 들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남편이 더는 없다는 걸 이해했다. 발레라, 우리 이혼하자. 라리사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상대는 숨길 생각조차 없었다. 집에까지 와서 발레라가 자신을 사랑한다 떠버렸고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남쪽 휴양지 호텔 예약과 비행기 표까지 내밀었다.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바로 너 같은 여자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결혼이 무너지고
사회가 흔들리는 거야? 발레라는 최근 동료 택시기사가 바람피다 들켜 아내에게 차인 뒤 늘어놓던 대사를 베껴 와 읊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00년이 바람피는 순간 이미 우리 결혼은 깨졌어. 그리고 라리사 데리고 돈은 어디서 났어? 내 엄마가 알까? 그는 엄마 얘기에는 기세가 꺾였다. 그만해. 엄마 일에 겁주는 척하지 마. 우리끼리 알아서 해. 곧 알게 되겠지? 이번 주말 내 엄마 생일 파티에 우리 다 가잖아. 그 자리에서 다 묻지 뭐. 갈리나가 쏘아붙이자 발레라는 태도를 바꿨다. 라리사와 헤어졌다며 사과했고 오랜만에 장미 꽃다발을 건넸다. 미샤에겐 값비싼 자동차 장난감 세트를 샀다. 마지막 기회만 줘. 여름의 멋진 전원주택으로 가자. 자연 속에서 우리 가족만 다 달라질 거야. 그는 달콤한 말을 퍼부었다. 갈랴는 이틀을 고민하다. 시어머니의 생일잔치에서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남편과 여행을 가는 게 낫다고 결심했다. 승낙했다. 발레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버지와 다시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 엄마는 나냐, 그 인간이냐 둘 중 하나라고 했었다. 만약 엄마가 알면 난리 날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사실 아버지가 갈랴의 잠치료비를 내고 있었는데 갈랴는 아무 병도 없었다. 발레라는 이야기꾼이었다. 엄마가 평생 아버지를 괴롭힌 걸 후회하고 변했고 이제 잘 벌어 자식과 며느리를 돕고 싶어 한다고 꾸며댔다. 아버지는 믿었고 큰 돈을 건넸다. 그 돈은 라리사의 유지비로 들어갔다. 아들아, 내가 엄마를 챙긴다니 기특하구나. 하지만 며느리와 아이에게도 뭔가 해주고 싶구나. 착한 아버지는 아들이 엄마를 닮았다는 사실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갈랴는 좀 자존심이 세요. 엄마가 아버지 욕을 많이 해서 지금은 좀 힘들어했어요. 발레라는 일부러 머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럼 물건 사주는 대신 돈으로 주마. 폭풍이 지나가면 며느리랑 손주도 볼 수 있겠지? 아르템 이바노비치는 말했다. 발레라는 교활하게 계산했다. 아내가 엄마에게 그 돈 얘기를 하기 전에 오지의 별장으로 데려가 회선을 끊어버리면 된다. 거긴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다. 게다가 비밀리에 장모폰에서 갈랴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엄마가 알면 택시벌이로는 못 낼 액수라는 걸 바로 간파하고 아버지에게 전화해 전부 드러날 테니까. 별장에선 갈랴와 미샤랑 적당히 지내다가 적당한 핑계로 남쪽으로 라리사와 날아가면 된다. 그 뒤엔 갈랴는 무릎 꿇고 기어올 것이다. 아이까지 있으니 갈 곳도 없다. 그녀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진비지 집값을 넘어 상속을 포기해야 했다. 발레라는 괴상한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 아내는 제자리를 깨닫고 날로 가에 조용히 앉아 빚도 내지 않기. 그에게 어울리는 광경은 옷을 성급히 벗어 던지고 침대를 정돈하며 그를 붙잡는 아내의 모습. 생필품과 아이 용품, 먹을 것 모두 갈랴가 자기 돈으로 해결한다. 가끔 그가 기분이 내키면 은총을 베풀어 관계도 가져준다. 그러면 갈랴는 황홀에 젖어 눈빛이 반짝인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라라에게 간다. 라라는 문을 열자마자 옷을 찢어내리고 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다며 매달린다. 아버지가 보내오는 돈은 계속 들어온다. 그 돈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꿔 자기 이름의 아파트도 장만할 수 있다. 엄마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가족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 된다. 대출은 기혼 직후 받으면 갈랴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 명분도 희미해진다. 그 뒤엔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엄마, 분명히 말했어. 내 집은 팔아서 내 집 살 거야. 아빠는 바보처럼 모든 걸 너한테 넘기고 새 인생 시작했지. 그런데 난 내 계산에 끼지 않았어. 그의 어머니와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다. 그가 꿈의 별장이라 부른 곳은 통신이 거의 잡히지 않는 곳이었다.
갈야가 엄마에게 전화를 못하도록 아예 엄마 폰에서 갈야 번호를 차단해 두었다. 이 몰상식한 것. 내 집에 들어와 살게 해줬더니 엄마는 창문이 떨릴 정도로 소리쳤다. 나도 내 양심을 믿고 기다렸지? 근데 아직도 소유권 이전 안 해줬잖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내가 넘겨줬겠지? 멀쩡한 여자를 데려왔으면. 가난뱅이를 며느리라고 들여놓은. 엄마 이리나는 늘 며느리의 진품보다 재력을 꿈꿨다. 둘은 한참을 고래고래 소리치다 발레라는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맡기고 갈야와의 이혼을 접수했다. 그는 라리사와 함께 남쪽으로 떠났다. 자신의 여자와 함께. 그의 꿈은 짐이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당장은. 설령 요구하기 시작한다 해도 언제든 다른 여자로 갈아치우면 그만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시골집의 아궁이에 불 지피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저축은 무한하지 않았고 인터넷은 형편없었으며 통신신호도 거의 잡히지 않았다. 갈리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남편에게 전화하면 잘 안 들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옆에서 갈야가 이미 얼굴을 알고 있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늘 들렸다. 멀리서 파도 소리까지 섞여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던 그때 집주인이 찾아왔다. 얼마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집의 주인이었다. 남편분은 어디 계시죠? 임대가 2주 뒤면 끝납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혹시 시내까지 태워주실 수 있나요? 택시 탈 돈은 없지만 기름값은 드릴게요. 상황만 괜찮아지면 바로 이 집을 비울게요. 갈리나는 키가 작고 금발인 남자에게 부탁했다. 그의 이름은 미하일 자들 이름과 같았다. 그럼요. 돈은 됐습니다. 제가 사람이지 짐승은 아니잖아요. 울먹이며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는 여자를 보자 미하일의 가슴이 저려왔다. 먼저 예전에 갈리나가 남편과 살던 아파트로 갔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웃들은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했다. 그럴 리가. 갈야는 중얼거렸다가 미하일을 쳐다보며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시어머니 집으로 가도 될까요? 멀지 않아요.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어디 들러서 요기부터 하죠. 당신도 아이도 쉬어야 해요. 갈야는 지갑에 남은 돈을 세고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어요. 그럼 제가 어머니 모시듯 대접하면 되죠. 편히 점심 먹고 배 든든한 상태로 그 일이나 아나톨리에브나 대구로 갑시다. 갈야는 고마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마 수호천사가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집주인이라면 아이 딸린 세입자를 쫓아냈을 것이다. 이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며. 하지만 그녀는 운이 좋았다. 식사 자리에서 미하일은 대강 사정을 물었다. 갈야는 자신도 모르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뭔가 냄새가 나는 이야기네요. 만약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제게 기대세요. 걱정 마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두셔야 해요. 저는 그러니까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답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갈야는 볼이 붉어졌다. 낯선 이에게 도움을 받는 게 겁났고 착한 사람을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다. 저도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미샤가 어깨를 으쓱하고 둘은 용의 소굴로 향했다. 이리나 아나톨리예브나와의 대화는 예상대로 끔찍했다. 내 반료르카가 나를 무시하고 죽이려 들어.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쳤다. 아들은 도심의 가족 아파트 지분을 어머니의 변두리 투룸과 바꾸는 조건을 이야기해놓고 이제는 아예 그 아파트를 팔아치우려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라리사라는 계집과 함께 나타나 발레라가 전처의 병을 핑계로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했다. 안타깝지만 저와 손자에겐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갈야는 최대한 간결히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 내 애인은 뭐하니?
저 남정네가 도와주면 될 텐데. 이리나는 미하일을 턱짓했다. 그는 갈야를 혼자 보내지 않으려고 함께 온 참이었다.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 아드님이 임대한 집의 집주인이에요. 모르고 던지는 말씀 무척 무례하십니다. 행실이 천박하세요. 미샤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천박이라고. 이리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런 말을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었다. 풍만한 흑발의 여자는 걸레 자루를 움켜쥐더니 그를 향해 돌진했다. 비행기 타러 가십니까? 그럼 활주로 비켜드리죠. 미하일이 문가에서 비켜서자 스탈린카 복도에서 가속을 붙인 그녀는 중심을 잃고 계단참에 고꾸라졌다. 이내 고함이 터졌다. 사람 살려. 죽인다. 갈야가 품에 안고 있는 작은 미샤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입을 손으로 막고 아이를 달랬다. 이리나는 한낮인데도 이미 술을 제법 들이켰다는 걸 그제야 알아볼 수 있었다. 미하일은 그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다. 이만 가시죠. 다 본 것 같네요. 현관을 나서자 갈야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제 전 시아버지 집에도 들러도 될까요? 결혼식 때 스치듯 본 게 전부예요. 전화부터 해보죠. 직장 전화번호만 알아요. 명함에 적혀있던. 그래도 해볼게요. 놀랍게도 아르툽 이바노비치는 곧장 전화를 받았다. 갈야는 모든 일을 설명했고 그는 출장 중이라며 주소를 받아 적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덧붙이는 말은 없었다. 아마 여기에서도 별 반응 없을 거예요. 미하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단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생각합시다. 어쨌든 어머니와 아이를 내쫓지는 않을 겁니다. 2해가 흘렀다. 발레라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그는 오롯이 자기 힘으로 벌어야 했다. 물론 남 탓을 할 사람은 없었다. 그는 받은 집을 팔아 스튜디오 2채를 사서 하나는 월세 놓고 하나는 호라비 생활을 하며 넉넉히 지내려 했다. 그런데 그 축배를 함께 들던 라라가 이튿날 은행 금고에 넣으려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담했다. 그는 그녀와만 만난 게 아니었고 돈은 어디서든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라라는 고의로 콜센터에서 퇴사하지도 않았다. 난 월급쟁이야. 현금 같은 건 없어 라는 포즈를 취하려고. 갈야에게 돌아갈 이유는 없었다. 발레라는 술이 잦은 연상의 여성 승객과 엮였고 그녀는 그를 집에 재워주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삶이던가. 그는 인나의 심부름꾼이 되어 술을 사오고 회색 머리카락을 뽑아버리고 옷을 세탁소에 맡겼다. 그녀는 전의 쪽 능력에도 시큰둥했다. 발레르, 기분 상하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살 좀 빼. 너무 빨리 지치잖아. 누가 당신 같은 배 나온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보면 안 지치겠어. 그는 더 젊은 애인을 찾아 같은 혜택을 얻으려 했지만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었다. 라라를 협박하려고 동료들이 추천한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동원해 겁을 주려다 라라는 순식간에 택시 회사 사장과 눈이 맞아버렸고 발레라는 직장에서마저 쫓겨났다. 이제 그는 그야말로 최저가 배차만 받는 기사였다. 수입은 푼돈에 불과했다. 그날은 유독 최악이었다. 이코노미 손님이 커피를 차에 쏟아놓고도 돈 내길 거부했다. 손가락 욕을 하며 증거 있어? 내가 운전 똑바로 못해서 흔들린 거잖아 라고 했다. 또 다른 점고 건방진 손님은 무거운 캐리어 운반을 도와달라며 현금 팁을 은근히 약속했다. 그는 숨이 턱턱 막히면서도 비싼 호텔 로비까지 낑낑대며 들어 올렸다. 손님은 말했다. 별점은 5줄게요. 한 대 갈기고 싶었지만 그러면 이 일마저 잃는다. 호텔 로비엔 경비도 있었다. 그때 발레라의 머리에 꿈이 찾아왔다. 어딘가에서 갈야가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미 부자가 되었을지도. 집 문제도 해결하고
마치 영화처럼 아이 아버지와 첫사랑이 돌아와 해피엔딩 그런 상상. 그의 머릿속에서 갈랴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남은 삶을 함께 살자고 조심스레 속삭이고 있었다. 비록 마녀 같은 인나나 도둑 라라에 비하면 갈랴는 금덩어리였다. 그녀의 가난 따위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가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자들을 키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발레라는 잽싸게 인나의 집으로 돌아가 은수저 몇 개를 집어들고 전당포에서 현금으로 바꾸었다. 작은 캐리어에 짐을 꾸리고 배가 든든하도록 먹을 것도 사들고 꿈을 향해 달렸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섰을 때 두 눈을 비볐다. 낡은 목조 주택 대신 아름다운 정원과 고급 담장을 갖춘 벽돌 타운하우스가 서 있었다. 갈랴가 여기 살 리가 그는 직감했다. 그래도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혹시 그들이 갈랴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화를 걸자 목소리가 물었다. 아르툼 이바노비치에게 오신 건가요? 아니면 미하일 예브게니에비치에게? 발레라는 대답을 망설였다. 신분증을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말씀하세요. 무심한 목소리가 덧붙였다. 그는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 20분쯤 지나자 이웃에게 물어보려던 찰나 그녀가 나타났다. 갈랴였다. 그녀는 한 남자의 팔에 팔짱을 낀 채 현관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발레라. 무슨 일이야? 이건 또 누구야? 그의 앞에 다가온 남자를 바라보며 발레라는 얼굴이 굳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개하지. 난 갈리나의 생물학적 아버지 아르툼 이바노비치고 이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내 아들이다. 당신들이 뭔데 나를 심판해? 발레라는 억울하다는 듯 외쳤다.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 아들아, 사람은 다 실수한다. 너는 마음이 약하고 길을 잃은 불쌍한 사람일 뿐이다. 이미 모두 널 용서했어. 하지만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너는 이 외딴 곳에서 갈랴와 미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느냐? 단 한 번도 없었지? 그래도 지금 와서 행복하냐고? 갈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하일도 조용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남편은 죽은 게 아니었다. 그저 그녀와 아들을 버렸을 뿐.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이 만들어졌다. 그녀와 미하일은 몇 달 전 법적으로 결혼했고 어제 그는 미샤의 입양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그런데 마치 땅속에서 기어오르듯 발레라가 나타난 것이다.